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화물연대를 비롯해 철도와 지하철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까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을 확대하긴 어렵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이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경기도청에서 근무할 당시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해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정 실장은 오늘 구속적부심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붉은 악마의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거리 응원이 열리게 됐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참사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소방노조를 오늘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 268명, 부상을 당한 사람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희생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게 분포돼 있고 지형도 험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다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지난 6월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성격을 띤 안전운임제가 핵심 쟁점인데요. 이번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주장하며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을 겪었던 기업들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첫 소식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지난 6월 운송 거부를 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서는 겁니다. 화물연대는 앞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합의를 정부가 어겼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는 그 분노로 파업에 들어갑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와 과속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12월 31일이면 없어집니다. 화물연대는 이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현재 적용되는 시멘트와 대형 컨테이너 이외에도 철강과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총파업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화물 노동자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안전운임제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산업계는 지난 6월 파업으로 2조 원 가까이 피해를 입었던 만큼 물류 대란이 현실화할지 다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의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철강과 시멘트 업계 등은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화물 기사분들이 지금 없으면 저희는 시멘트 운송을 아예 못 하거든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상황은 지금 6월보다도 더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운송 거부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과 철도, 학교 노조도 줄줄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연말을 앞두고 노동계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배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얼굴 없는 영정사진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여의도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매일매일 참사인 건설 노동자 죽음을 멈추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노조는 어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측 추산 4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에 여의도 지하차도에서 국회 앞까지 차로가 통제되며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파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레부턴 학교의 돌봄과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8만여 명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부터 지하철 1, 8호선 운행을 감축하고 철도노조는 내일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다음 달 2일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학교와 철도, 지하철까지 줄줄이 파업에 나서는 건데 연말에 파업이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선 다음 달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연말이 임금 협상 시기인 점도 각 노동계의 파업이 연말에 몰린 이유로 꼽힙니다. 파업이 몰리면서 산업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운송 거부로 인한 수출 차질과 공사 중단 등 피해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는데 짧은 시간에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일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카드를 뽑아 들었는데 화물연대는 3년 뒤에 똑같은 싸움을 또 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늘려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이교욱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 방침을 거듭 확인하자 정부는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부터 국회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한 당정은 연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3년 추가 연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유가 장기화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화물연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에서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물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수송 차량을 투입하고 파업 이후에도 정상 운송에 나서는 기사들에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지난 1차 파업과 달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적어 노정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대장동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미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정 실장의 과거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민간 사업자들이 선정되게 한 것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이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권력을 갖게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경기도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했던 이메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 실장의 사전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선거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용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며 도피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최측근들의 이딴 구속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인 정진상 실장님 구속됐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야당 탄압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정 실장 측은 구속 여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구속 적부심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유동규, 남욱 두 사람에 이어 내일은 대장동 일당의 큰형님 격인 김만배 씨가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한 걸로 꼽히는 김 씨가 과연 폭로전에 가세할지 주목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키맨으로 꼽히는 김만배 씨가 내일 출소합니다. 앞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출소 직후 연이어 폭로전을 이어간 만큼 김 씨도 가세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돈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김 씨라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진술하고 있는 만큼 김 씨의 증언이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 변호사는 어제 오전 대장동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회장님 아니냐라며 김 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틀 전 법정에서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측이라는 걸 김 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했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김 씨에게 12억여 원을 전달했는데 이 중 4억 원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걸로 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김 씨가 정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줬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와 다른 태도를 보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까지도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 이 대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법정에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에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남 변호사도 아직도 그분 속을 모르겠다며 김 씨의 입장 변화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증언이 대체로 전원인 만큼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김 씨의 확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검찰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장롱 속에서 압수한 3억 원의 출처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노 의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 정치 생명을 걸고 싸워서 결백을 밝힐 거예요. 여기 수억 원의 돈 뭉치가 어디 있어요? 그게 허위 사실이잖아. 근데 노 의원 측은 출국 금지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며 노 의원이 국회로 정상 출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망신 주기와 낙인 찍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에게 각종 청탁을 받고 선거자금 명목 등으로 박 씨의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차례에 걸쳐 노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자택에서 3억 원대 현금 다발을 발견해 수사 중입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출판기념회 후원금과 부의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노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씨를 그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조기 복귀설과 관련해 기존 계획에서 전혀 변경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MBN 워싱턴 특파원과의 통화에서 1년 예정으로 미국에 방문 학자로 왔고 기존 계획에서 전혀 변경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6월 초 워싱턴을 방문해 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답해달라며 눈물을 흘렸고 정부를 향해 공식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24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태원 참사 유족들.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가 보지만 이내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지안이가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제게 이 노래를 불러 마지막 육성을 남겼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사랑해. 아들의 사망 진단서를 공개한 어머니는 아직도 의문투성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려 하십니까? 민변 측은 희생자 158명 중 34명의 유족이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정부 사과와 진상 규명,
2차 가해 방지, 참사 피해자들 간의 소통 공간 보장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특수본 측은 어제 용산 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20일가량 진행된 수사가 여전히 더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먼저 채택한 뒤 국정조사 준비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내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고발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인데요. 장 최고위원은 야당 의원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아동의 집을 방문했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장 의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출처불명 허위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허위 사실을 부각해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야당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겁박이라며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저는 대리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고발하고 겁주기, 겁박한다면 거기에 응하면 안 되겠죠. 또 본질은 조명 여부가 아니라 아동의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실에 촬영 당시 사용한 카메라 기종과 수행원 규모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11월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맘때쯤 첫눈이 내리는 때인데 눈 대신 비가 올 정도로 요새 날이 따뜻한데요. 스키장 개장은 미뤄지고 모기 때도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이지만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고 제주는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봄 같은 날씨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밤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대신 비가 내렸는데 동해안에선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입동이 지났지만 일부 지역에선 개나리 등 봄꽃까지 핀 곳도 있습니다. 이상 고온 탓에 모기떼가 기승을 부리고 스키장은 개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를 불러오는 한기가 북쪽 상공에 계속 갇혀 남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도 6도에서 14도로 비교적 온화하고 낮 최고 기온도 비가 그치면서 20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기압계가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온화한 날씨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진수는 부상 탓에 월드컵 직전 2차례나 낙마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8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내일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전광열 기자입니다. 김진수는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를 61경기나 뛰었지만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선 적이 없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와 2018년 러시아 대회를 코앞에 두고 발목과 무릎을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기억이 되고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마음고생을 했지만 다행히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 정상적인 전술훈련을 소화하며 내일 열릴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나가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는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김진수는 우루과이전에서 벤투호 포백 수비의 왼쪽을 맡아 본연의 임무인 수비는 물론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상대 측면을 흔들 계획입니다. 이전 3기 끝에 월드컵 무대를 밟는 김진수가 특유의 폭발력을 앞세워 맹활약한다면 대표팀의 16강 진출 확률도 높아집니다. 도하에서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경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붉은 악마가 주도하는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진다고 그제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죠. 거리 응원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뜨거운 함성을 쏟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이틀 앞두고 서울시가 붉은 악마의 광화문 거리 응원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4년마다 뜨거운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던 서울 광화문 광장. 그런데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거리 응원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악마는 우리만의 응원과 문화로 참사를 위로하는 게 더 옳다며 서울시에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 판단에 앞서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가 안전계획을 검토하는데 붉은 악마 측이 제출한 안전계획서가 미흡하다며 반려했다가 재심의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수정된 안전계획서에 따르면 행사 면적은 기존보다 1.5배로 더 확대됐고 안전관리 인원도 기존 110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종로구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고 광화문 광장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계획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광화문 광장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다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국민적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종합상황실을 현장에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의 인력 276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합니다. 이에 따라 붉은 악마는 태극전사들이 펼치는 조별 예선전 3경기 때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할 거고 인파가 한 군데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차단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통 끝에 광화문 광장에서 붉은 물결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참석자 모두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내일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이 펼쳐질 서울 광화문 광장에 경찰이 기동대와 특공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을 조건부 허가함에 따라 경찰도 기동대를 투입해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리 응원을 주관하는 붉은 악마 측은 내일 약 8,000명이 모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어제 경기 북부경찰이 지난 8월 음주운전자를 추격해 체포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 한 시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검은색 차량은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등 도주하던 상황. 이때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근처에 있던 바리케이드 2개를 쓱 끌어옵니다. 곧 도주 차량은 경찰을 피해 다시 밖으로 나왔고 주차장 출구를 나가기 직전 이 시민이 재빠르게 바리케이드를 밀어 출구를 막았습니다. 결국 도주 차량은 경찰에 붙잡혔고 이를 확인한 시민은 유유히 자리를 떴다는데요. 도주 차량 운전자는 알고 보니 만취한 상태였고 수배 중인 사실까지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군요. 경찰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공장에서 큰 불이 나 3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 4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허난성 안양시의 한 무역회사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요. 소방차 60세대와 소방대원 240명이 동원됐고 약 7시간 만인 밤 11시쯤 진화됐습니다. 공장 내 불법 전기 용접이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공장 안에 쌓여있던 의류와 플라스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인근에 거주하면서 고작 우리 돈 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일하던 고령자들이었다는데요. 불길 속에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희생자가 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내렸습니다. 내년 물가는 서비스 가격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지속되면서 3.9%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ECD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민간 소비 감소와 반도체 경기의 하강 등으로 한국 경제 성장세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대표 간식, 붕어빵이죠. 그런데 요즘 파는 곳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료값 인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오르니 손님 발길도 끊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운 날씨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길거리 간식 붕어빵. 몇 년간 붕어빵 파는 곳이 줄어들자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앱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붕어빵 파는 곳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명동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붕어빵 지도를 살펴보시면 인근에 운영 중인 점포가 총 5곳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실제로 살펴봤더니 영업 중인 곳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가격도 3개 2,000원, 1개 1,000원 등 쉽게 국민 간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데 길거리 음식이라 좀 더 이렇게 싸야지 많이 먹는데 비싸서 그래서 요새 막 붕플레이션이란 말도 하잖아요. 실제로 기본 재료인 밀가루와 팥은 50% 가까이 올랐고 LPG 가스도 올랐는데 최근 우유값까지 오르면서 붕어빵 원가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붕어빵 기계를 찾는 상인들 발길도 뜸합니다. 옛날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자재가 올랐는데도 경기가 안 좋고 자기가 힘드니까 비싸면 못 팔아. 높아진 물가에 추억의 간식도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집값 전망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란 얘기죠.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계획보다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실화율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60제곱미터 매물이 직전 최고가 대비 5억 원 빠진 12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해 공시가격보다 400만 원이나 낮습니다. 다 그래서 매수 손님들이 다 홀딩이 되고 떨어지니까 이제 사겠죠. 근데 2019년 가격이면 그 가격으로 산대요. 이처럼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는 가운데 주택가격 전망치는 통계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2주 만에 다시 공시가격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논의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해 더 낮추기로 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간다면은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이런 역전 현상이 단독주택 또는 토지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평균 2.5%포인트 낮아지고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5.9%포인트 대폭 낮아집니다. 표준주택 현실화율 역시 평균 4.5%포인트 낮아지고 토지도 6.1%포인트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각종 부동산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독일에 똑똑하고 귀여운 국가대표 반려견들이 모였습니다. 보호자와 호흡을 맞춰 춤을 추는 반려견들인데요. 보호자만 쳐다보며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국제 반려견 댄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호자와 반려견이 한 팀으로 진지하게 춤을 추는데요. 반려견들은 보호자의 눈을 쳐다보며 온 힘을 다합니다. 만세를 하고 뒷발로 콩콩콩 뛰어가는 개와 보호자를 따라 떼구르르 구르는 작은 개까지 참가자와 반려견들은 기술 난이도와 정확도, 예술성 등을 평가받는데요. 보호자와 반려견의 소통 정도도 중요합니다. 프리스타일 부문에선 노르웨이 팀이, 발 뒤꿈치로 춤을 추는 부문에선 이탈리아 팀이 우승했다네요. 성탄절을 앞두고 워싱턴 백악관에 성탄트리용 나무를 실은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성탄트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부터의 관례에 따라 백악관 블루룸에 배치될 예정이라네요. 백악관에 멋진 말과 함께 마차가 들어옵니다. 마차엔 엄청난 크기의 전나무가 실려 있는데요. 올해 백악관 성탄트리에 쓰일 나무입니다. 백악관은 해마다 미 전역에서 성탄트리용 나무를 골라 들여옵니다. 이번 나무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왔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나무를 잘 키워준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나무를 배달받은 걸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 준비에 들어갔다네요. 멕시코시티의 축구 팬들은 월드컵을 준비하며 이곳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멕시코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이라네요. 멕시코시티의 한 성당. 이곳엔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아기 예수의 형상이 있습니다. 멕시코 국기도 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경건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유니폼을 입은 아기 예수상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 만들어졌는데요. 이때부터 결승 진출이나 최소 8강 진출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축구 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즘 두꺼운 겨울이불 꺼내는 분들 많으시죠? 겨울철 침구류에는 진드기가 번식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건강관리협회가 소외계층의 이불을 세탁해주는 지원 사업에 나섰는데 실제 이불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박인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외계층을 방문해 수거한 이불입니다. 눅눅하고 얼룩이 있는 이불이 자주 눈에 띕니다. 지금 보면 이불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고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많이 눅눅하고 위생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햇빛 노출이 적은 실내 환경과 사람의 호흡으로 습도가 높아진 겨울 이불엔 진먼지 진드기가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드기는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을 먹으면서 서식하는데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배설물에 노출이 되게 되면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분들은 눈, 코가 가렵거나 콧물이 나거나 코막힘이 생길 수 있고 날씨가 추워지며 겨울 이불을 꺼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진드기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어 사용 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소외계층 250가구를 대상으로 겨울 이불 500채를 세탁해주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진드기는 건조 과정에서 죽는데 건조기를 쓰거나 이불을 햇볕에 노출시켜 습도를 제거해야 합니다. MBN 뉴스 박인식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다 도망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데요. 검찰이 지명 수배 중인 김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걸로 알려진 지인 2명도 구속됐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성 2명이 각자 가방과 상자를 들고 여유롭게 걸어갑니다. 이 가운데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바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검찰이 도주 직전 김 전 회장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일이었던 지난 11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그 후 지명수배 명령이 내려졌지만 보름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지인 2명을 구속하는 등 추정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구속된 인물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친누나의 연인인 B씨입니다. 특히 A씨는 김 전 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2019년에도 호텔 객실을 예약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도주한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차를 타고 팔당대교로 이동한 조카에 대해서는 친족의 범죄 은닉은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검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 조카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는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 있던 소녀를 김 위원장의 둘째 딸인 김주애라고 밝혔습니다. 자녀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배경을 두고는 미래 세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은 신형 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건 흰색 패딩 차림의 한 소녀였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옆을 걷거나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여성이 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인 김주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있다는 기존 국정원의 정보와도 일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사할 때 같이 온 다른 둘째 딸 김주연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자녀를 공개한 배경에는 미래 세대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ICBM 개발이 안정적 단계로 들어섰고 대외적으로 과시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안보리 회의를 비난하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김 부부장 담화 이후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던 사건 등에 비춰보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공개 담화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부추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걸고 드는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권 행사를 시비질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치 않고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직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담화에 이어 회의 결과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 담화입니다. 지난 2020년 김여정 부부장 담화 다음 날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던 점에 비춰볼 때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관측합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외교 안보적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한미의 대응, 또 국제사회 대응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고요. 핵실험을 포함한 고강도의 무력 도발을 예고하는 거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강대강 국면을 이어간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68명으로 늘면서 사상자가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실종 상태인 151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넓고 지형도 험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산사태 현장에서 굴착기가 쉼없이 흙을 파내고 구조대원들은 흙더미에 깔린 매몰자를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를 기다립니다. 현지 시간 21일 규모 5.6의 강진이 덮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 이틀째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망자는 268명으로 늘었고 아직 실종 상태인 사람도 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학교 건물이 무너지면서 학교 안에 있던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매몰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넓고 지형도 험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tu didahulukan. Evakuasinya, penyelamatan didahulukan. Yang rusak ringan, yang rusak sedang, pemerintah akan.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와 전력망 등 기반 시설이 망가져 구조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무려 30년이나 된 냉동배아를 기증받아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앞서 27년 된 냉동배아로 아이가 태어난 적은 있지만 30년은 처음인데요. 가장 오랫동안 보관된 냉동배아로 아이가 태어난 기록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란히 누워있는 이란성 쌍둥이 리디아와 티모시. 미국의 한 부부가 30년 된 냉동배아를 기증받아 지난달 출산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의 부모는 이미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5째를 입양할 계획을 세우다가 냉동배아를 기증받게 됐습니다. Going into this process, we wanted to choose children that, in our eyes, were the most unwanted, the most needy, the ones in a lot of ways that have been overlooked. 쌍둥이의 냉동배아는 1992년 4월 22일 만들어져 30년 동안 영하 200도의 액체질소에서 보존되다 이식됐는데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배아 중 가장 오래 냉동 보관된 겁니다. 앞선 최장 기록은 지난 2020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27년 된 냉동배아로 태어난 몰리 깁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배아가 생산되면 이를 냉동 보관해 다른 부부를 위해 기증할 수 있습니다. Cryopreserving embryos for nearly 40 years, and there's not been an increased risk to the babies or to the pregnant women. What makes the embryo a good? 미국 민간기관인 전국배아기증센터는 지금까지 1,260명의 출산을 도왔으며 냉동배아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의 90% 이상이 불임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노란우산을 홍보할 새 얼굴을 찾는 2023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열고 최종 20인을 선발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선발대회는 노란우산 가입자나 그 가족을 홍보모델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무려 1,4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대상에는 K-팝 꿈나무 부문 지수호 씨가 선정됐으며 금상과 은상 등으로 선발된 20인은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통해 노란우산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 서쪽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고요. 동쪽 지역의 빗줄기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척과 울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의 비는 오늘 오전 중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80mm 이상, 영동 중남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동쪽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은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충남과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도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9.6도, 대구는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면서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에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6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밤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